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미 하원 민주당이 부채 한도 단독 상향할 수 있는 임시 법안을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미 하원의 상원에서 기존의 60표 대신 단순 과반수 찬성 51표로도 부채 한도를 오는 1월 15일까지 상향 조절할 수 있는 임시 법안을 찬성 222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미 의회 상원 여야 지도부 또한 상원 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60명의 찬성표 대신 추가 투표를 통해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채용 공고 예상치가 상회했으며 전월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22년 1분기 지준율 인하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22년 1월 및 3월에 만기 도래하는 달러채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로 인해 금융의 리스크를 증대를 막기 위한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피치가 한국은행 내년 금리 인상폭을 상향 조정을 했다. 50bp에서 75bp까지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올리겠다라는 걸 좀 더 적용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서 비롯된 금융의 리스크의 확대와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이 내년에도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고, 한국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도 내년 상반기 동안 3%를 계속해서 상회한 후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충격이 완화되고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21년도 4%, 22년 3% 기존 예상치를 유지하며 민간 소비가 내년 한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의 부스터 샷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나왔다라는 점과 금 가격은 온스당 178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달러와 약세 또한 시한이 되면서 전일 대비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와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점이 상승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EIA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의 집계에 따르면 예상치 130만 배럴의 상회를 했지만 전주 대비 감소한 마이너스 24만 배럴이 휘발유 재고는 예상치 170만 배럴을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유가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레딧의 커뮤니티 포인트가 베타 페이지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 갤럭시 디지털 CEO가 비트코인 최근 급락이 42,000달러가 저점이 될 것 같다 라고 CNBC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분의 또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하원 청문회 참석 암호화폐 기업인 암호화폐 임명성 통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암호화폐 임명성을 통제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는 법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암호화폐에 대한 임명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며, 해당의 질문에 청문회 참석 기업인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임명성을 동의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FO가 SEC 암호화폐 증권 분류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기존은 계속 여러 가지 토론과 또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의 또 이야기가 많이 상충이 좀 되어야지만 좀 더 명확하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 CEO가 기술 베팅 이더 비트코인보다 유망하다라는 내용이 또 이 기술 베팅의 이더와 비트코인보다 유망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저는 이렇게도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더에 따른 얽혀져 있는 부분이 꽤 많죠. 뭐 어떻게 보면 NFT도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수혜도 있겠지만 반면에 알트코인에 따른 성장 동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나름대로 알트코인에 따른 투자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시장 폭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좀 챙겨야 되겠지만 이더 부분에 따른 챙김도 같이 있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플랜을 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약간의 돌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또 뭐가 됐던 간에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이더 부분을 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더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전체에 따른 패닉셀은 더욱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좀 깔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포브스의 30세 이하 비트코인 블록체인 리더 21인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0명보다 2배 가까운 수치이며 해당 21명의 리더는 개발자, 아티스트, 임원, 벤처 투자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약 265억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해서 가장 부유한 리더에 선정이 됐으며 비탈릭 이더리움 창시자가 14억 달러 자산을 보유해 두 번째로 부유한 리더에 꼽혔다라는 것과, 그리고 홍콩의 부동산 기업 더 샌드박스 최대 규모의 가상 토지 매입을 계획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웹젠의 대표 직속 블록체인 NFT 조직을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 디지털 위안화 실험의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무장층 인민은행 디지털 연구소 소장이 홍콩은행 가맹점을 협력을 해서 위안화의 지갑을 통한 충전, 이체, 지불 테스트를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코인베이스 레저 하드월렛 서비스 적용을 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신성의 불법 전력 사용 연료가 되어져 있어서 채굴장에 2,000여 대를 몰수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7.8 어떻게 보면 2018년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알트코인들이 어찌저찌 잘 버텨주다 보니까 요새는 더 내려간다라고 해도 도미넌스는 내려가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알트코인의 일부 부분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미리 뭐 한 달 이후에 남아져 있던 호재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 도미넌스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어떤 점이 좀 작용을 했었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그만큼 저점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와 해석으로도 또 해석이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알트를 죽이고 갈 것이냐 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다르다, 오히려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비트코인 대비
도미넌스의 점유율 추이가 과할 정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 번째인데, 저는 1번과 2번의 한 중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자체에 따른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는 물량이 실제 시중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간적인 측면이 꽤 오랫동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의 도미넌스 영향에 그렇게 크게 만약에 준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방어 라인 선은 갖춰지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해도 기존의 NFT 부분에 따른 일반 그런 투자자의 심리도 어느 정도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또 해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따른 심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이걸 그냥 소유와 보관용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여기서 차익 실현에 따른 형태로 NFT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물량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인지 그것 또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다의 부도 처리, 피치, 달러 채권 부도의 인미은행장이 채권자 권리를 존중한다. 부도 처리 났어도 이제 여기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으로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후처리 과정 때까지는 계속 내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 담보비가 기업어음 담보비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는 약간의 보이지 않게 공포감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 영향을 피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좀 깔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간단 요약본이 구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와 FTX, 그리고 팍소스, 스텔라, 비트 퓨리, 그리고 서클 관계자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암호화폐 4가지 테스트를 통해 주식보다 자산에 가까운 답이 나왔다. 두 번째, 암호화폐 달러 패권을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질문의 답변으로는 연중 코인을 통해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달러의 리저브 백업을 해야 하게 된다면 달러의 역할이 늘어나고 달러의 패권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폐 국제적 송금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송금비도 적고 중간 과정에도 적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래서 유색 인종이나 미국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에 계좌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한다. 네 번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상장되는 것이 스캔 코인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은행 안에서 존재한다면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여섯 번째, 암호화폐 중점은 탈중앙화라는 점이고, 수백만 노드와 이 암호화폐 중심 아래 모인 사람들의 다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트위터나 그리고 페이스북 중앙화나 누군가 컨트롤하는 CEO가 개념이 아니다. CFTC 라이센스 800페이지 분량을 제출했으며 충분히 문제없이 구제안이 있다며 순하고 유순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FTX, CFTC, 코어 규제, SEC는 메인은 아닌데 파생물에 관해서 또한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협조할 예정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 종사자들이나 거래소들이 정직하고 사기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당연하게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없다. 일곱 번째, 스테이블코인 오픈 인터넷 모델을 통해 존재하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접근성은 더 편리하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를 보호하게 되며, 달러는 이미 암호화폐 세계에서 중국 위안보다 앞서가며 승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면 그 베네핏에 따른 달러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들며, 암호화폐를 통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백스나 어떻게 사용지나 특정 분야에 어떤 혁신이 가져올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저 아니요, 몰라요, 돈 벌어다 준다라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팩폭이죠. 예. 네, 그리고 20년, 21년 암호화폐 해였으며 디파이 웹 3.0, NFT 등 이러한 빠른 속도의 새로운 암호화폐 환경을 소개했고 암호화폐는 혁신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이미 규제가 되어져 있으며 물론 완벽하게 최신화되거나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규제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며 하원 동료 여러분들은 무조건 코인을 때려잡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며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카이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다. 제가 기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옳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혁신적인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거나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걸 못하게 미리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제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악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웹 3.0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왓츠 앱에서 노비 월렛을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빗썸에 역대 ERC20 가두리 목록 정리를 해놨던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도 12월 9일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분 정말 돈 벌고 싶어서 열심히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빗썸이 역대 가두리한 ERC 코인들 날짜별로 정리를 했으며 이 중에 8월에 런던 업그레이드, 오늘 진행하는 에로 빙하 업그레이드 빼고 전부 정기 가두리였다. 그래서 빗썸의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로 입출금 서비스가 중지가 된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ERC20 기반의 코인 전체를 막는 가두리 8월달 런던 가두리 때 우리는 코인의 비슷한 가능성이 좀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가두리 때 100% 이상 펌프했던 코인을 보게 되면 밸런서, 오션 등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좀 ERC20 쪽에 또 관심을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펀드 10%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총괄이 50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 중남미 펀드 약 10%가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가 되어져 있다고 밝혔다. 일부 토큰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거품이 껴져 있으면 당연히 모든 토큰이 시장이 가리키는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 투자에 관련된 인재를 따라가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인재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DCG 자회사 파운더리 비트코인 마이닝 머신 전자시장을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론칭한 마켓플레이스 중대 규모의 마이너용 제품으로 최소 주문은 50대부터 또한 새로운 머신과 중고 머신을 취급하며 이 플랫폼에 매매할 수 있다. 파운드리 200개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캐나다, 노르웨이 1,400억 상당 머신을 판매하고 있었다. 현재 4만 대의 비트코인 메인제와 그리고 마이크로 비트의 최신 머신이 재고되어져 있어서 내년에 출하될 예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자, 12월 달에 있는 선물 만기 시점은 12월 30일 날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 비트코인하고 또 마이크로 이더리움도 비슷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의 또한 가격대도 중요하겠죠. 네, 요새 저도 구독자분들의 저의 또 별 볼 일 없는 이 실력 가지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부분에 지금 12월 남아져 있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단타 형태에 따른 부분 빼놓고는 지금의 추세에서 뭐 답을 내놓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또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사이즈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적인 측면으로밖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밖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건 그거잖아요. 네, 잘 맞췄냐, 못 맞췄냐, 그리고 그만큼 질 좋은 데이터를 네가 분석 데이터를 갖고 왔냐, 갖고 왔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외적으로 그만큼 공부를 막 갈아 넣어서 또 여기에 또 비트코인과 또 연결적인 구도와 또 시장의 판도와 또 여러 가지 모델링을 다 겹쳐가지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해 2021년도를 되게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하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를 했었을 때 이번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 항상 잘했던 점, 아쉬웠던 점 부분을 항상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신 뒤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사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바쁠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좀 처리해야 되는 행정 업무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측면으로 이번 방송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